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젤로 동력을 얻어야 되는 모든 곳에 이동수단에 요소수가 필요하다. 이건 물류대란을 넘어서 산업대란, 후가 비상망까지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인 거죠. 격리되거나 확진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과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행보 도중에 나온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경선 투표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후보가 정해지는데 이준석 대표는 야권 단일화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대선 전국 다루겠습니다. 네, 대장동 공방은 입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도 옮겨가고 있는데요. 먼저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수사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 보도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결국 당일 검찰이 손에 넣지 못한 휴대전화는 이후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록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과 압수수색 당일 통화한 내역이 파악된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던 만큼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직전에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상 부실장도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려고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 직전에 이뤄진 통화인데다 이후 휴대전화를 내던지기까지 한 터라 둘 사이에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았거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현재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통화의 전후 사정이나 추가로 통화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이 김만배, 남욱, 핵심 인물 이 두 사람의 구속으로 당시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세력의 입맛대로 설계됐다는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는 이 과정에 당시 성남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만배, 남욱 2명의 구속을 결정하며 밝힌 사유는 간명했습니다. 수사에 앞서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검찰청사 CCTV에 미리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영향을 줬지만 무엇보다 혐의 소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배임입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자 선정부터 개발이익 배분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7가지 필수 조항엔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평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적으로 내세운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결론인데 오로지 대장동 4인방의 범행으로 선을 긋기엔 남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배임 구조가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의사결정권자의 뜻과 무관했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단계에서 시의회를 향한 화천대유 측에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3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먼저 수사한 뒤 시청과의 연결고리를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배우자도 불러 고문료와 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 첫날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성남시 윗선과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도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두 사람의 구속에 대한 정치권 후폭풍도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되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젠 그분 차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서 곽상도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송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그분 차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이거를 자꾸 은폐하고 늦추는 것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 됩니다. 대장동 특검 추진본부 천막을 찾은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후보와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버리면 저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영원히 파묻혀버리고 5년 내내 그냥 증거인멸이나 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외에도 한 명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유동규 본부장과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동규와 잘 알고 이재명 지사의 복심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화살을 돌리며 반격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 4인방이 모의해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으니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곽상도, 박영수, 원유철 그리고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며 깎아내렸습니다. 55 클럽처럼 돈을 받거나 돈을 받으려 했던 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깊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유체이탈합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만큼 검찰이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이재명 후보로 칼끝이 향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본질은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팽팽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핵심 피의자 두 사람,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이 연이틀 조사를 받았지만 뾰족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규명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실제 통화 음성을 직접 들려주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선 김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공수처가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조성은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두 사람 통화 녹음 파일을 숨소리까지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작 김 의원도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포함해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김 의원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 의원까지 핵심 인물들을 연이틀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로선 추가 물증이나 진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나 첨부 자료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결론 내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최초 전송 시간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도 누군가 전달한 고발장을 반송했다는 논리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터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재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민간 개발 이익 제한 등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 국회로 못 박으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민주당이 핵심으로 삼은 건 개발이익 환수법. 민간의 개발이익 부담률을 현행 최고 25%에서 50%까지 올려 민간 수익을 걷어들이는 내용입니다. 민간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도록 한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축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총사업비의 6%, 민주당은 10%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같은 사업 구조에서는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습니다. 정부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은 새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동시에 대장동 방지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두더지 잡기식 입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전국을 뒤덮고 있는 여야의 대장동 공방은 이제 관련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전날 웹툰 작가 만남 행사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김태민 기자가 전합니다. 민생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권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다가 IMF로 크게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식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에 쏠린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투자 참여를 독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 제도를 곧 도입할 텐데 2023년이면 도입을 하는데 그런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날 웹툰 작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작품의 제목을 언급하며 화끈다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언이나 아니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최종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자들은 수도권 곳곳을 훑으면서 막바지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마지막 지지호소 장소로 경기 지역 시장을 택했습니다. 대규모 현역 의원 등 이미 탄탄한 조직을 자랑하는 만큼 당신보다는 민심 잡기에 상대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선 마지막 날에 우리 서민경제 또 우리 영세 소상인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의원은 부족한 당심 자극을 위해 경기도당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홍준표를 향해서 불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불지 않습니다. 이어 홍대 거리로 나가 2030 지지층과 만나며 새로운 바람 이미지도 각인시켰습니다. 추격세가 만만찮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추진 촉구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책과 토론과 도덕성 또 품격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후보는 저는 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원 투표 전체 선거인단은 56만 9천여 명.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60% 넘게 투표에 참여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천 명이 참여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표로 환산해 당원 투표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를 신뢰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후보가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표율과 세대, 지역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도 안개 속인 가운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간꾼 역할을 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대표는 흩어지면 각계격파당한다고 연이틀 단속에 나섰는데
안철수 대표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표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의미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이 대선 후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도 다 대선 후보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요소수를 많이 쓰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걱정에 아예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차가 속출할 지경인데요. 이 마땅한 해법이 없는 정부는 일단 사재기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시멘트 제조 공장.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도 레미콘과 덤프트럭, 트레일러 등 중장비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레미콘을 운전하는 조영일 씨는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차에 남은 요소수는 70%, 앞으로 2주도 버티기 어려운 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대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시멘트 원재료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이틀 뒤면 차가 멈출 처지라며 이대로라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은 차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멈추면은 레미콘 사장님들도 당연히 자동으로 멈출 수밖에 없고. 수도권 화물차 거점인 트럭 터미널에선 요소수 걱정에 장거리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벌써 바닥나 이미 운행을 멈춘 차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또 남는 걸로 좀 해서 그 자동차 할부도 부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일을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절실한 건 당연히 요소수 공급이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긴급 조치로서 사재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심으로 사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만큼 요소수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소수 품귀 현상을 틈탄 사기 의심 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요소수 제조업체에 따르면 어제나 1시 반쯤 업체 대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KT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현재 회선에 문제가 생겨 공사를 해야 하니 사무실 전화를 다른 번호로 착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의 안내에 따라 요소수 업체는 전화번호 착신을 전환했지만 알고 보니 KT 직원을 사칭한 허위 전화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요소수 업체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로채 구매자들에게 요소수를 대량으로 팔 테니 입금하라고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여파가 공공의 영역에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에도 요소수가 쓰이는데 소방청은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서 요소수 재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구수분 기자입니다. 크기마다 다르지만 소방차 한 대에는 요소수 약 25리터가 들어갑니다.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평균 한 20일 정도에 한 통 정도? 그 정도. 중국산 요소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소방당국도 재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전국 소방본부에 요소수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축량과 사용 현황을 매주 단위로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소방차와 구급차 6,748대 가운데 행정 차량을 제외한 5,432대 약 80%가 요소수를 사용합니다. 전국 소방서에서 한 달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10리터짜리 4,079통 정도, 약 4790리터입니다. 현재 비축된 양은 15,428통. 일단 내년 2월까지 서너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될 게 없고 만일에 대비하는 차원이지만 소방차, 구급차 운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경우 구급차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비축된 요소수를 한 달 사용분만 제외하고 모두 본부로 회수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분을 본부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부족한 소방서를 우선 배정을 해주려고 또 비출동 차량 운행과 공회전 등 불필요한 엔진 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치안, 안전 분야 차량 운행에 요소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지금 정리한 것처럼 이 요소수 풍기 현상은 비단 화물차, 소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소수가 쓰이는 곳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급차도 있고요. 보신 것처럼 소방차, 또 환경 미화에 사용되는 차량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대부분이 디젤차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활용됩니다. 당장 생활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생활대란. 무슨 얘기냐면 청소용차도 요소수를 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용차도 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물 수거용차도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소방차, 네. 구급차 다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소방서들도 각 소방서별로 요소수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디젤로 동력을 얻어야 되는 모든 곳에 이동수단에 요소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건 물류대란을 넘어서 산업대란, 국가 비상망까지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인 거죠. 그렇군요. 이처럼 수요는 많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체용품에 대한 유언비어도 퍼지고 있습니다. 증류수나 물을 그냥 써도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운행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량 출력이 저하되거나 배출가스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변을 대신 사용해도 된다 이런 설도 있는데 소변의 수분이 순수한 증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이 정화 장치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품 요소수만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죠. 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잘 넘기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요소수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당장 상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유기 화학물입니다. 암모니아는 사람의 소변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암모니아에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 만듭니다. 요소는 비료로 사용하는 암모니아에다가 석탄의 그 합성가스 생산 공정에서 포집한 일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만듭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소에 물을 섞어 액체 상태인 요소수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디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장착합니다. 이 장치에서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환원제 역할을 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암모니아를 기체 상태로 이용하면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고압 용기 등 특수 장비를 차에 달아야 하는데 폭발 위험 때문에 일반 차량에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의 핵심인 암모니아를 대체할 비요소수계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요소수계는 탄화수소라든지 수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산화탄소를 쓰는 그런 기술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 이제 원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증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즉 엔진에 지금 달아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연료 기반 탄화수소 기반 S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기술도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현재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여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장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제 없이 그냥 사용할 경우 불순물이 차량의 SCR 장비를 훼손하게 돼 이 또한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수능을 2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면서 입시 학원 또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입시 학원에서 방역 점검이 한창입니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는지 소독과 방역이 제때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능 전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입시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등이 집중 방역 점검 대상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학원 쪽에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4단계에서 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수능 역시 지난해처럼 확진 또는 격리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험장 1,251곳 외에 별도 시험장 112곳, 620개 시험실과 병원 생활치료센터 30곳에 병상 244개가 준비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금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재택 치료가 아니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확진 격리자를 위한 시험 인프라를 넉넉하게 구축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전형에 대비한 대학의 방역 현황도 점검합니다. 대학에서도 격리되거나 확진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는 11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당국은 특히 수험생과 가족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이 5에서 11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가를 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에 5에서 11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5에서 11세 연령에 대한 접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또 다른 나라 접종 시행 상황,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나 대학 등은 방역 패스를 스스로 도입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지만 실내체육시설단체는 영업 제한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 패스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온 실내체육시설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영업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소송 참여자만 350여 명, 배상 요구액은 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헬스장 등에 도입된 방역 패스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 회원 비율만 15%로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묘하게 피한 백신 패스 적용으로 또다시 피해를 막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헬스장 운영자 등 해당 시설 측에서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에 집단 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한정.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며 개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현장 수업이나 축제 참가자를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 회복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 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전화를 010으로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를 모텔 등에 몰래 설치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했지만 이미 30여 명은 속은 뒤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TV 선반 아래
안테나가 달린 기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건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입니다. 경찰이 찾아내기 전까지 주인도 몰랐던 이 기계는 잠시 투숙했던 전화금융 사기 일당이 몰래 설치한 겁니다. 모텔을 대실하여 중계기를 설치하면 모텔 업주의 눈을 피할 수 있고 그 객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중계기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점에 착안해서 중국에서 걸었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여서 의심 없이 받은 A씨. 금융기관에서 전환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당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일반 전화를 시켰어요. 010으로? 예. 그러니까 믿지. 그쪽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해보셨어요? 예. 한가 받더라고. 일당은 모텔이나 원룸 등에 몰래 설치한 중계기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에도 중계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예 차량에 대용량 배터리와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전파 추적에 한 발 앞서 달아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용한 중계기는 모두 중국에서 밀반입한 겁니다.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일당은 컴퓨터 부품 등으로 속여 세관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 일당이 본격적으로 전화금융 사기에 나섰다고 파악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파 추적 등으로 중계기 60여 대를 차단했는데 이미 30여 명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아 일당에게 5억 원 상당을 보낸 뒤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이 구속이 되면서 대선 전국 다시 대장동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자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또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내일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장동 관련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한 인물이 정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부실장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정 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5분 정도 이제 통화를 했고 정 실장의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온 유동규 씨의 어떤 말이 본인의 어떤 평소의 말과 좀 많이 달라서 확인차 전화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명이 된다,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5분 동안 통화를 했고 지금 그때 상황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동규 씨가 뭐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통화를 통해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정 실장이 전화를 해서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뭔가 은폐를 뭘 지시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분 동안 그것도 약을 먹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정진상 실장하고 같이 통화를 했느냐가 사실은 이제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모의의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장면에서만 단발성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물론 정 부실장도 일단 통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민감한 시기에 통화를 했던 자체도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대장동 국감에서 가장 튀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그 장면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씨 근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약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네. 언론에도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네. 지금 말씀을 끊어 일단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그 부분을 듣고 평론가님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유동규 실장하고는 지사님 폰이 아닌 다른 폰으로도 통화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유동규 실장의 소식을 전해주는 건 어떤 경로입니까? 문자나 아니면은 전화라도 보고를 하나요? 그래도 한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네. 관심이 없을 수는 없을 테고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네.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뭐 네, 지난 10월 20일 당시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나온 김은혜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에 당시는 지사였습니다만 그 발언을 말씀하신 거죠? 네, 이 발언 굉장히 튀었었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좀 해석도 여러 분분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국감에서 좀 지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드러난 거는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유동규 씨의 근황을 챙겨보고 있었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라든지 의문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설명할 책임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이제 이재명 후보나 정진상 부실장이 얘기를 뒤늦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유죄다, 뭐 범죄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나 정치적인 인물이고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좀 더 이르게 어떤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미진했다. 의혹을 더 키우기 알맞았다라고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좀 여러 가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활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서라는 신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는 있겠지만 정진상 부실장 정도면은 이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비서실에서 부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드러내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 빨리 나타날 그런 의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대선을 치르거나 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언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소위 삼철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과정에서 언론의 어떤 조명이라든지 공격 이런 걸 받고 이제 청와대로 못 들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키 위해서라도 좀 공개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수면 위로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이 지금 이번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후보 측이 설명할 책임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두 사람의 통화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가 또 언론인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다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내용 후보 이제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인한테 들었다는 네. 얘기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랑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통화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들었다는 들었다. 거. 예.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전화를 해서 본인이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고 아까도 본인이 국감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알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꾸 접촉을 하게 되면 의혹이 더 쌓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아마 이 후보 측에서도 차단했던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분명히 읽힐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민감하게 이 후보 측에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 정진상 부실장이 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대목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 보도죠. 이제 황무성
그 사퇴 압력 의혹 녹취 파일에도 등장을 하면서 그때도 거론됐던 인물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조사가 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사 내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사람에게 유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닌 거죠. 근데 현재까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까지 구속도 되고 한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설계를 누가 책임을 지고 많이 했느냐 이 부분은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수사의 방향이 유동규 씨를 넘어서서 정진상 부실장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도 현재 의혹이라든지 사건의 어떤 파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기꺼이 오히려 좀 입건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본인들의 결백을 입증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검찰은 이번 그 통화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어떤 대목들이 포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인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면서 이른바 복심으로 불리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 다른 인사와도 통화를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요? 네, 둘 다 복심입니다. 복심이 뭐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복심급들이죠. 네. 그러면 정진상 실장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분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 뭐 높다 낮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때도 제가 몇 가지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선 유동규 본부장이랑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네. 뭔가 약속을 하면 유동규 측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 통화한 인물들에 대해서 실명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증거를 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제 알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저도 네. 뭐 누구인지는 잘 추측이 안 가는 사람이지만 복심급? 어쨌든 그렇죠. 네. 복심이라 그러는데 지금 정진상 부실장 말고 이렇게 유력한 복심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 떠오르는 인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진상 부실장의 통화를 알았다면 사실은 그 장면에서 굉장히 유동규 씨나 정진상 실장 옆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었다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명쾌하게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진상 부실장의 통화는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원희룡 후보가 예전부터 정진상 부실장하고 유동규 씨가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설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맞는 걸로 드러나서 또 한 번 원희룡 후보에게 그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래도 그럴수록 더 신중했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히려 맞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굉장히 크게 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대선 주자입니다. 정치인이고 그 신분에서 뭐 어떤 유튜브 언론인도 아니고 이런 설들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진실을 파헤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칫 흐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확인되더라도 그 과정이 또 정당해야 되는 것인데 예. 사실 여기서 제기하는 원희룡 후보의 얘기는 그 또 다른 복심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성명불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듣는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철저하게 가리는 입장에서는 하나마나한 혹은 드러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특히 이제 중량감 있는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원희룡 후보가 근데 또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는 또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잠시 뒤에 또 원희룡 후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렇다 보니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다 구속이 되니까 특검하자 이렇게 공세를 하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50억 클럽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박상도, 박영수, 원유철 그리고 부인까지 본받은 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55클럽처럼 돈을 받거나
돈을 받으려 했던 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제2탈 합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날짜가 없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지난번 국정감사 화면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당은 계속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렇게 돈을 가져간 자가 범인이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을 요구하기에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이제 특검 얘기가 더 비등해질 텐데 네. 지금 뭐 남욱 씨, 김만배 씨 지금 구속되고 수사가 착착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예. 특검을 얘기하는 거는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50억 클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익을 누가 받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세 축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업자들의 어떤 수익을 상한제를 이렇게 놓는 것을 폐기한 부분이 누가 했는지 하나고 네. 그다음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0% 플러스 한 주잖아요. 지금 화천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가져가는 것이 나머지 민간업자가 50% 마이너스 한 주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은행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은행들이 있고 1%가 화천대요, 6%가 천화동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모든 돈은 이 7%가 다 가져가게끔 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업자들의 이익 수익 배분 구조 속에서 예. 그럼 이거를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보통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은행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 텐데 지금 1%와 6% 가진 이 7%의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게끔 만드는 이 구조가 누구의 몫이냐, 누구가 주도를 했는지 이 세 가지의 틀 속에서 이 사건을 본다 그러면 50억 클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은행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또 규명하는 것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한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을 두고 이런 표현이 많죠. 누구누구가 범인이다. 또는 누구누구가 죄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놓치는 자가 죄인이다. 네, 전가라는 것은 이 사건은 특정 진영의 문제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양쪽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법조 게이트의 의혹까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썩은 부분을 드러냈다는 건데 저는 썩은 부분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거악이라는 것은 특정 진영의 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주 뿌리 깊은 데서 나오는 거다. 이것을 다 같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몰면 안 된다. 다 같이 넓게 수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죄인이다. 놓치는 자가 죄인이다 했을 때 죄인이라는 의미는 꼭 범인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치권이나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특검 만능론을 경계를 했었어요. 특검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보장은 없다. 근데 지금까지의 전개를 봤을 때는 특검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게 국민적 의혹의 문제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지지율로 봤을 때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이라든지 의심이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증거 이런 건 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대중이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응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남김없이 어떤 미련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경 합동 수사라는 현실적인 당장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미진하고 그동안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카드인 특검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50억 클럽이라든지 또 뭐 그 금융기관의 문제라든지 쩐주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까지 제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초당적으로 특검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털고 대선 주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제는 불가피해졌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마침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결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특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다 싸잡아서 미래 권력으로 규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이 만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으로 돌아가면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특검으로 갔어요.
그런데 특검의 상황 속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되고 그것이 한참 지나서야 그 뭐 다스라든가 BBK가 사실로 다 드러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 그러니까 대선을 3개월뿐이 남지 않은 이 국면에서 특검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를 가두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상당한 반발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혼란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의 어떤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드러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받겠느냐는 것이죠. 180석이 움직이지 않는데 특검을 결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당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설득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수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계속 시위하듯이 버틸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포함한 범국민적 의사를 대변해야 된다.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쓰지 않았던 카드를 써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당 차원에서 이재명 표 어떤 입법에 대한 드라이브도 걸고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생행보 현장에서 좀 나온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웹툰 제작 현장에서 나온 발언인데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교수님.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장면에서 저런 제목이 들어있는 것을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은 되겠지만, 지금의 이 위상은 여당의 대권 후보입니다. 대선 네. 후보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한 어떤 발언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선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차후에는 이런 실언이랄까요? 가벼운 언사가 좀 경계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 입장과, 또 여기에 대한 야권 인물들의 어떤 비판 목소리도 함께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재명 후보의 저의를 함부로 짐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맥락인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분명하게 드러난 건 아니라고 봤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 해명이 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선정성이 그 코드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선정성 코드라고 인식을 하고 말을 했는데, 다만 그 목적은 문제 제기였다, 비판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런 자리에 가가지고 그 관계자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가 좀 없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침묵을 하고 넘어가거나 네. 뭔가 이상한데 싶어도 그 자리에서 막 따져가지고 관계자하고 싸우는 듯한,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피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해명이 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의심했던 그게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사족 로봇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억울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라고 해서 넘어뜨렸고 결국에 로봇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살짝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까운데, 로봇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버려요. 못 일어난다. 그래서 그까지만 딱 장면을 본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밀어가지고 로봇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네. 뒷장면들을 보니까 일어납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를 뭐 도덕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너무 말들이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함정을 파는, 좀 궁지로 모는 이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억울할까 봐 싶어서 제가 좀 더 공격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에 그러니까 소위 그 거대 양당의 빅4 4명의 후보분들이 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받아치는, 뭐 어떤 분들은 이낙연 후보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시는데, 예전에
그 이천 화재 현장 갔을 때 유가족들하고 이제 즉각적인 그 말싸움 같은 말대꾸 같은 그런 모습이 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자, 그 네 분의 정치인분들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대적으로 좀 다시 진단을 하자면 좀 사람이 너무 쉽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즉각적으로 받아쳐야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굉장히 각박한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풍경이 아닐까. 대선 주자분들이 뭐 특별히 보통의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평균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네. 저분들이 그럼 왜 그런 말실수를 하느냐 했을 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빨리 얘기해야지 자신의 결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각박한 사회 문화의 좀 원인이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날 행보도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의 행보였고 저 발언 다음에는 또 현실에 대한 어떤 공감의 메시지도 있었는데 그런 발언들이 이 논란의 발언으로 묻힌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인의 화법까지 다뤄봤고 이번엔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인데요. 다 끝났거든요. 투표나 이런 여론조사들은 관련 영상, 압축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마지막 날에 서민경제, 영세 소상인들의 삶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것이 홍준표를 향해서 불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책과 토론과 도덕성 또 품격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후보는 저는 저밖에 없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후보 누가 되나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다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다 끝났다고 한 건 당원 투표랑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언급한 부분이고 아직 후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투표율이 63.89%, 64%에 육박하면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선 흥행이 아주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 쪽과 윤석열 후보 쪽이 거의 풀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측이 완전한 자기 지지자들의 어떤 동원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이례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이것을 보여줬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조금 두고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 마지막 경선, 3차 경선에를 돌아가 보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때 보면 75%가 넘어가죠. 그때 81%까지 갔나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가면서 이변이 발생하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도 또 이변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박빙의 지금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2시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대선 후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결과를 좀 보면서 이어서 평론가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를 보고 있는데 좀 그래프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윤석열 후보는 한번 내려갔다가 10월 4주쯤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고 홍준표 후보랑 지금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10월 4주에 좀 내려간 대목인데 아무래도 뭐 전두환 씨 발언이나 그런 논란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네, 그렇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1위 후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런 이제 공세 속에서 좀 지지율이 하락을 했던 것이고 현재는 이제 뭐 타이에 가깝게 그렇게 올라왔는데 네. 이것은 조금 흥미로운 현상인 거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거의 대부분이 홍준표 후보에게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지지층인데 어쨌든 내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붙어버렸다, 네. 지지율이 붙어버렸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좀 이 조사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없다라고 대답한 층이 30%가 넘어갔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 없다 쪽이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가설을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왜 없다가 이렇게 불어나고 그리고 어떤 후보도 30%를 못 넘겼느냐 이걸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경선 여론조사나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경선이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 내가 왜 끼어들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막판에 고민하고 있는 층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없다 쪽으로 합류를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빈 공백이 커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내일 경선 예측이 더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가 좀 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이렇게 알 수 없게 된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또 뗀 결과를 한번 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직결하지 않습니다만 당심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여기선 윤 후보가 53%로 19%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가 붙었다는 거는 사실 홍준표 후보에겐 좀 불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격차가 어느 정도 나줘야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떤 열세를 만회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오고 전체 지지율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지가 좁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조직표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내일 2시까지 우리가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지표가 계속해서 이 투표에 반영이 됐다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 여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경선 과정 짧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 맞수 토론도 있었고 토론 과정도 거쳤고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경선을 거치면서 조금 이렇게 오히려 지지층을 좀 더 끌어들인 후보도 있을 것이고 잃은 후보도 있을 것이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저는 좀 잃어버린 후보는 유승민 후보다라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유승민 후보. 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삼각 구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1대1 구도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비결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홍준표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유승민을 선택하면 당락을 떠나서 당이 더 나아지고 유승민도 미래가 있다. 이런 논리들이 좀 유포가 됐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가 주로 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럼 윤석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의 실패가 되지 유승민의 성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게다가 국민의힘 경선은 결선 투표가 없어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의 논리가 먹혀서 윤석열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퍼지면 그 과실은 결국에 홍준표 후보에게 쏠리게 됩니다. 저는 좀 요약하자면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 이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금 전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3%가 나왔어요. 사실 당원 투표는 또 다를 거예요. 당원 투표는 조직화된 게 있고 일반 지지층하고 당원 구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원 투표에서 유승민 후보가 저것보다는 훨씬 나올 거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간에 대중들 사이에서 유승민 후보의 존재감이 오히려 더 미약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네거티브 하는 건 좋은데 그 소재가 이제 뭐 천공스님 법, 뭐 정법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유승민 후보의 강점과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 대결하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도 좋은 신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놓친 것이 유승민 후보가 네. 좀 이번에 실점이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적합도를 이제 전체 대선 적합도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네. 10월 3주차, 4주차,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 이렇게 흐름이 잡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없다가 32%, 34%, 31%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샤이 윤석열이 결집한 그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실언 뭐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동요가 돼서 빠져나갔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오면서 결집되는 양상이 마지막 11월 첫째 주에 없다가 31%로 줄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 이 부분은 숨어있던 표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현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 조사에서 예. 근데 지금 추이를 보면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이 기관의 여론조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좀 후보들 득표가 전반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네. 없다가 줄어든 그런 조사도 있는데 기관별 특성의 차이지 최근 들어서 생긴 경향은 아니었다. 이 부분 제가 좀 정정 좀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주자들 얘기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용기 내서 이렇게 버티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짠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분들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사람은 홍준표를 향해서 볼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볼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악해서 잡으려면 경기도가 춤춥니다. 네, 민주당 때도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선 이후의 후유증, 민주당과 좀 비교해서 더 할까요, 아니면 덜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대표로서 아주 적절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여야의 마무리되느냐가 사실은 이후의 어떤 국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만 해도 사실상 뭐 경선 거의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거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쫓아오는 이 장면 갖고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누구에게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말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수습하는지가 원팀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텐데 네.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야권 전체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문제 이것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전날엔 거간꾼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 단속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이 흘러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렇게 사실은 수습도 안 되고 이제 경선도 안 끝났는데 네. 바로 이렇게 단일화 얘기를 꺼집어내면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어떤 계산 또는 전략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나중에 가서는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누가 먼저 이걸 끄집어내느냐가 오히려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준석 네. 대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도 적절하게 지금 계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대선 캠프로 여의도 대합 빌딩이 낙점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빌딩이더라고요. 알고 계신 네. 빌딩이었나요? 저는 참고로 과거에 이제 저도 정치 관련한 일을 했었습니다. 평론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일했던 빌딩이 저 옆에 있는 용산 빌딩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빌딩? 네, 예. 대하 빌딩이나 용산 빌딩이나 많은 후보들이 운집했었던 그런 빌딩이고 둘 다 명당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근데 그 빌딩이라도 들어간 사람 중에 낙선하신 분도 있고 당선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경선에서 그냥 힘없이 탈락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글쎄요, 뭐 명당이다라고 딱히 얘기하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정치적 에너지가 굉장히 들끓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자리를 좀 피해가지고 또 자리를 튼 그런 후보들도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VIP, 극동 VIP인가 하는 그 빌딩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있었던 캠프 빌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광화문 이마 빌딩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저런 전통적인 명당이 있는 동시에 또 이재명, 윤석열 이 유력 후보들은 좀 색다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롭게 네. 뭐 여담거리 정도 되는 그런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서울 사무소를 또 여기로 낙점하기도 말 그대로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대학 네. 빌딩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주가 어떤 특정인에게 또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 명당이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서 역량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뿐이죠. 네, 말 그대로 평론가님 말 그대로 여담물 정도로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명당인지 아닌지는 또 이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엔 짧게 대선 가상 대결 결과 또 호감도 결과 한번 보고. 인격 모독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서민 전 당국계 교수는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쓰면서 호남 비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후보님 지지층에서 홍어준표 등 이 상대 후보에 대해 다소 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홍어준표 그렇게 좀 서민 교수도 있고 홍어가 전남 비하 발언인데 서민 교수라는 분이 홍준표 쪽을 이제 홍어준표라고 비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어준표라는 게 홍어 고기 묶어주는 거지. 전라도 비하 발언이잖아요. 썸네일이 요새 뭐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또 이런 그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오늘 보시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가시고 좀 이렇게 경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좀 어떻게 체감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상대로 계획을 짜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꼬리 자르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수치다 자신한테 승기가 좀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후보님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원래 후보들은 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게 돼 있고요. 저도 제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나 이유 조금 더. 근거를 대는 후보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경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길었던 순방 기간만큼 성과와 과제도 적잖은데요.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 V4 정상들과 회동했습니다. 전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V4 국가인 헝가리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경제인들을 만난 데 이어 해당국 정상들과 다시 한번 경제 협력을 두텁게 한 겁니다. 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V4는 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7박 9일 순방 기간 동안 만난 정상급 인사들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코로나와 기후 변화 그리고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알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도차가 명백한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스스로 쉽지 않은 목표라고 한 만큼 국내에서 산업계 반발 등을 달래며 어떻게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황 방북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성과들은 정작 당사자인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모처럼의 국제회의 무대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서서 인사만 나눈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서 후속 조치를 통한 성과 다지기와 과제 해결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발표했습니다. 긴장을 하던 우리 금융시장은 오히려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 축소 조치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어 금융시장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우려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0.25% 오른 2,983.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지만 천선을 지켜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182.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이퍼링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 보니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재료인 FOMC 결과에 따른 영향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보다는 우리 기업 실적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상황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번 조치가 큰 무리 없이 소화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 선을 그은 만큼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뒤 미국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직 사장 등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고임원 10명은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맹모 전 KT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대표 등 고임원 10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맹 전 사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사 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11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여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 혐의로 고발된 황창규 전 회장이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쪼개기 후원 사실을 몰랐다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 검증과 관련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왔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검증 대상 논문은 학위 논문 1편과 학술 논문 3편 등 모두 4편인데 교육부는 논문 검증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가천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지난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한 만큼 가천대도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적절성에 대한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산 원료로 만든 참기름과 고춧가루 등을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8톤가량이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방앗간에 농산물 품질 관련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내부에서 기름 짜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창고 안에서는 중국산 참깨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참깨죠. 이거 중국산. 값싼 중국산 원료로 만든 참기름과 볶음 참깨 등을 100%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업체 대표 등 2명이 1년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2억 8천만 원 정도. 다른 업체보다 20% 값이 싼 까닭에 가짜 국내산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참기름 등을 만든다고 홍보해왔지만 농관원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관원은 업체가 참기름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들기름과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파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에 선물 세트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을 때는 다른 업체의 중국산 참기름을 이용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국산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2021년 1월 달에 참기름 판매 부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북 청송에서도 중국산과 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긴 장마 등으로 참깨는 50% 정도, 고추는 25% 정도 생산량이 급감해 원산지 표기 위반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거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100% 국산인데도 가격이 지나치리만큼 저렴하다면 원산지 표기 위반일 수 있으니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이런 정서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원생 박준우 씨는 올해 들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부쩍 줄면서 종종 우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말 못할 우울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울하게 되면 아무래도 누워만 있고 싶고 이렇게 활동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코로나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증폭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과 우울장애를 겪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정서장애 해결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고민을 토로하자 인공지능이 간단한 문진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을 추천합니다. 정신과 상담 사례 3,000건을 학습한 결과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는 이용자의 팔다리 움직임을 분석해 우울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 환자에게는 치료에 도움될 자세와 운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하면 치료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처방 일수, 그다음에 게임의 종류를 그 맞춤형으로 의사가 처방되는 거에 따라 본인만 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이 뭐 근력이나 그다음에 심폐 능력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정서적 병리를 치유해주는 디지털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보 단계지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4년간 29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게 우울증이건 뭐 자폐증이건 ADHD 뭐 또 치매 어떠한 정신건강 관련된 어떤 그런 질병이 할지라도 이 플랫폼에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 플랫폼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헌병 장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치고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차량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5살 A씨를 붙잡아 소속 부대인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병 장교인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정차돼 있던 승합차를 훔친 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서울 이태원동 도로에서 배우 최민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최 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사고 직후 갈비뼈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은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온화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절기 입동인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